그래서 카톡 사진처럼 개별 파일은 좀 가벼워졌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 트래픽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요. 그래서 저는 터보 퀀트가 반도체 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투자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자산관리부 구혜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남용수 ETF 운용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남 본부장님은 ETF 시장에서 반도체 왕자로 불리시는 분인데요. 공대 출신 운용력이라는 희소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 시장 전망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투운용 ETF 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ETF 왕자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ETF 수익률이 화요일에 60%까지 떨어졌다가 어제는 또 74%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하고 지금 70%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트럼프가 오늘 약간 휴전 선언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몇 주 사이에 아주 그냥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롤러코스터 비유가 되게 정확한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이 정말 왔다 갔다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롤러코스터에서는 내리면 되지만 시장에서는 내리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것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큰 흐름, 이 사이클 자체는 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전쟁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유가겠고요. 그러니까 유가 물동량의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에서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술주, 성장주 쪽에 부담이 가게 되는 것은 좀 확실한 사실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불안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뉴스 헤드라인에 전쟁 확대가 뜨면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 반도체 칩은 중동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사실이고요. AI 밸류체인 상으로 봤을 때 대만,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 핵심 생산 기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반도체 공장 가동을 직접 멈추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반도체 주가는 좀 빠졌지만 다음에는 이제 크게 반등을 했고 6개월 후에는 오히려 AI 붐 때문에 훨씬 더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란 전쟁은 노이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사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거대한 수요가 살아있냐 또는 죽었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전쟁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쟁 이후에도 IB들의 레포트를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결국은 투자 크기나 아니면은 그 매출액의 어떤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쟁보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가가
$100를 오랫동안 이제 넘기게 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조금 더 오랫동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는 나눠서 사는 이른바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아니라 시간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다들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그 AI 모델 최적화 기술인 터보퀀트를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이 기술이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낙관이랑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이 동시에 공존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터보퀀트는 2025년 4월에 논문으로 발표된 거였고요. 근데 갑자기 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알려진 뉴스였었고, 그래서 이 터보퀀트가 뭔지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본보다 사실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용량을 자동으로 줄여가지고 화질을 약간 줄여가지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 크기는 이제 줄어들지만 터보퀀트가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모델의 정밀도를 아주 조금만 줄이지만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메모리가 이제 덜 필요하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매출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좀 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년 전의 경제학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됐을 텐데, 증기기관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면 석탄의 사용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이 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곳에서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됐고 석탄 소비량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던 경험이 있고요. 이걸 이제 제본스 패러독스라고 하고 있고, 터보퀀트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이 AI를 하나 돌리면 메모리가 좀 덜 필요해지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서버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입하지 못한 곳들도 도입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이 이제 참여가 되겠고, 개인 개발자들도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온디바이스 AI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나 시계나 아니면 뭐 신발이나 AI가 이제 부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메모리 수요도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터보퀀트로 인한 AI 메모리의 수급은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초에 딥시크 때도 사실은 저희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추론 측면에서 메모리가 이제 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반면 연초에는 딥시크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GPU가 덜 필요한 게 아니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이제 저비용 AI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이제 GPU가 덜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성장률은 꺾일 거고, 그래서 주가는 이제 떨어졌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도 보면은 딥시크 이후에 AI 학습에 대한 사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사진처럼 개별 파일은 좀 가벼워졌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 트래픽은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요. 그래서 저는 터보퀀트가 반도체 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터보퀀트 때문에 이제 고용량에서 고효율 시대로 이동을 하면서 하드웨어 랠리가 끝나고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AI 모델이 완벽하게 이제 개발됐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을 지금 되게 치열하게 하고 있고, 승자가 아직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아직 AI 전체 이제 발전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초입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과 같은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인프라다. 네. 또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그 환율이 좀 많이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1,53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원달러 1,500원 시대는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외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내가 손해가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환율 문제는 국내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게 낫냐 해외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게 낫냐 이런 약간 질문인데 예, 물론 에이스는 복합적인 글로벌 상품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저희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처럼 반도체 분야가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반도체 산업의 각 생태계 1위 기업들은 글로벌리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산이 잘 돼 있는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기술 격차에 대한 해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상위 어떻게 보면은 업체들이 따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위 기업이 앞으로도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환율이 지금 부담되긴 하지만 반도체 투자는 환율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반도체 지수가 80% 상승했을 때 원화 약세는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환에서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앞으로도 이 반도체 쪽에 투자함으로써의 수익은 되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이 원화 자산에만 또 집중하면 오히려 좀 구매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로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일종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수익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가 수익, 그러니까 ETF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익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반도체 ETF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가가 뭐 예를 들면 200% 올랐고 그다음에 환율이 10% 떨어졌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21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환율이 만약에 너무 높아서 약세로 갈 것 같다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환율보다는 기본 언더라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이 언더라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해외 쪽, 국내 쪽,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의 1위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분산 효과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좀 불안해졌을 때 환율이 오히려 주식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환율이 반도체 투자를 막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게 알주식 사는 것보다 역시 ETF 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이스 상품을 쭉 봤는데 상위권에 있는 상품들은 거의 다 반도체 ETF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한투의 약간 핵심 반도체 ETF인데 워낙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제가 작년 포트랑 올해 포트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 일단 탑 보니까 그 4개 비중이 큰데 TSMC랑 엔비디아 비중이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 저희 상품은 엔비디아 전망이 안 좋으니까 좀 줄이자 해서 줄인 거는 아니고요. 이 ETF는 규칙에 따라서 운용되는 패시브 상품이기 때문에 연 1회 8월 달에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그때 이제 8월 달에 일어나게 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엔비디아랑 TSMC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늘어났었던 것이고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맞추면서 좀 비중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ASML과 같은 각 반도체 공정의 1등 기업을 담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 우연찮게 또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쏠리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산 효과가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한 2년, 3년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저도 이거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쉽고 워낙 명료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 장기화에 따라 물가 압박으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터보컨트가 등장했지만 오히려 AI의 대중화, 온디바이스에 기여하면서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환율에 따른 수익률 감소 대비 반도체주 상승률이 더 클 것이고 원화 약세 국면에서 국내 자산만 담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오늘 인터뷰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투자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